이대로라면 대형 군중사고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례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최고 안전 전문가가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내린 첫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3,000명의 목숨이 걸린 국제보건 행사. 영국 본부는 우려했고 미국 동료는 한국 시스템을 의심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WHO 본부는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다. 사고가 예측되고 차단되고 전환됐다. 15년간 군중 공포증에 시달린 전문가가 한국 밤거리에서 눈물 흘린 진짜 이유. 런던 참사 생존자가 인천공항에서 충격받은 결정적 장면. 폭우 속 3,000명 대피가 8분 만에 끝난 놀라운 비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대답해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아니면 외국.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클레어 데이비스입니다. 38살 영국 출신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대규모 행사 안전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명확했어요. 전 세계 국제행사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출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네바 본부 상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서울 3,000명 규모 국제보건 행사 안전성 검토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군중이라는 단어가. 15년 전 런던에서 제 여동생이 군중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대규모 행사만 보면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항상 그랬죠. 사람들이 모이면 재난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 응급 상황부터 3,000명의 병목 없는 입국, 폭우 속 8분 대피, 그리고 밤 11시 혼자 걷는 여성들까지.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입니다. 인트로에 소개된 클레어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거절하려 했죠. 대규모 행사 안전평가. 한국 서울. 3,000명 규모. 이 단어들만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이 생생해요. 런던 야외음악 축제. 비가 내렸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여동생 에밀리는 제 손을 놓쳤어요. 단 3초 만에. 그리고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했죠. 군중은 제게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단호했어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짐을 쌌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그날의 회색 하늘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륙 2시간 후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심한 난기류. 기내 방송이 나왔고 승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거예요.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혼란이. 공포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승무원 한 명이 환자에게 달려갔고 다른 한 명은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았습니다. 동시에 기장이 지상의료팀과 교신을 시작했죠. 저는 그 모든 게 5분 안에 일어나는 걸 봤어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의사 한 분이 앞으로 나갔고 승무원은 응급키트를 펼쳤습니다. 지상팀의 지시가 실시간으로 전달됐어요. 산소 포화도, 맥박, 혈압. 모든 게 체크됐죠. 환자는 안정됐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죠. 마치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이게 시스템이구나. 매뉴얼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그날도 이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누군가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여동생 에밀리가 죽진 않았을 텐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비행기는 곧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곳에서 제가 뭔가 다른 걸 보게 될 거라는 걸. 좋든 나쁘든.
저는 짐을 챙기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발은 움직였어요. 서울행.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저와 같은 시간대에 도착한 행사 참가자들이 3,000명이나 됐죠. 세계 각국에서 온 보건 전문가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입국 심사를 받는다고요? 혼잡할 거예요. 분명히. 줄이 길게 늘어설 겁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낼 거고 어디선가 말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입국장 천장에서 다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에 전광판에 화살표가 떴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국적별로 동선이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파란색을 따라 걸었습니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3,000명이 움직이는데 병목 현상이 없었어요. 마치 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듯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됐죠. 자동 게이트가 20개는 됐을 거예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몇 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직원들은 곳곳에 서서 길을 안내했고 문제가 생긴 사람만 따로 유도했죠. 저는 1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끝냈습니다. 15분이요. 3,000명이 동시에 도착했는데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고 전광판에 항공편 번호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제 캐리어는 5분 만에 나왔죠. 너무 매끄러웠어요. 오히려 그게 이상했습니다. 이건 쇼인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가?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WHO 평가단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세팅해둔 거 아닐까? 실제론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때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에 명찰을 달고 있었죠. 이름은 김서연.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고 급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마치 이런 일을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자주 있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날요? 김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자주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하루 평균 20만 명 정도 처리하거든요. 오늘은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항 밖에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어디에도 혼잡은 없었어요. 불편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건 통제인가, 문화인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시스템이 강제하는 건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은 런던과 달랐다는 거. 15년 전 그날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 저는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거칠애인지.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고 저는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부딪히지 않고, 밀치지 않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아직 믿긴 이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3,000명을 수용할 공간. 저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입구에 섰죠. 첫인상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입구에는 전자게이트가 설치돼 있었어요. QR 팔찌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입장되는 시스템이었죠. 팔찌 색깔은 5가지.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보라. 각각 다른 그룹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마다 화살표가 붙어 있었고 천장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는 빛나고 있었고 대피 경로 안내판은 5m마다 하나씩 있었죠. 완벽해 보였어요. 서류상으론. 저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윤지호.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클레어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점검하실 부분을 함께 돌아볼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메인홀부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앉을 좌석이 배치돼 있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배치와 달랐어요. 구역이 5개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비상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눠놨죠? 윤지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비상 상황 시 한꺼번에 대피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그룹을 나눠 서로 다른 출구로 유도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상 3,000명 전원 대피에 8분 걸립니다. 8분.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론상으론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론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면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윤지호는 잠시 저를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한 번씩 대피 동선을 걸어보도록 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돌아다녔어요. 화장실, 식당, 의무실. 모든 곳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의무실엔 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응급약품이 구비돼 있었고 간호사 2명이 상주한다고 했죠.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이런 건 계획만 잘 짜면 어디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제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윤지호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계획은 종이에 적는 거고 시스템은 몸에 밴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죠? 윤지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스태프들 모두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3개월간 반복 교육을 받았어요. 화재, 지진, 정전, 테러.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었죠. 그래서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예상 밖의 상황은 생깁니다. 항상 그래요. 맞습니다. 윤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플랜 A, B, C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스템은 실패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불쾌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서 더 불쾌했죠. 이 사람은 제가 15년간 겪어온 공포를, 트라우마를 마치 해결 가능한 기술 문제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시스템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나머지는 내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기상청은 내일 비가 온다고 했죠. 강풍과 집중호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 군중, 혼란. 그 조합이 무엇을 만드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대가 되겠구나.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저 운 좋게 아무 일도 안 생긴 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행사 첫날 오후 4시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렸고 바람이 거세졌죠. 저는 메인홀 뒤편에 서서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00명이 강연을 듣고 있었어요. 조용히, 질서 있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상청 긴급 알림이었어요. 강풍주의보, 집중호우 경보, 시간당 50mm 이상의 비.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그날도 이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비가 쏟아졌죠.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어요. 그냥 소나기려니 했죠.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바람은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천막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밀려났고 쓰러졌죠.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쳤어요. 손이 풀렸습니다. 에밀리가 뒤로 밀려났죠. 언니.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죠. 안 돼. 또 시작이야. 트라우마가.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윤지호였습니다. 기상청에서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행사 장소를 실내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팔찌 색깔에 따라 안내 스태프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코드가 떴어요. ICS 옐로우.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위기 대응 단계. 경계 상태.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팔찌 그룹부터 일어났습니다. 600명 정도. 한 명의 스태프가 앞에 서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이제 패닉이 올 거야. 누군가 소리칠 거야. 혼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파란 팔찌 그룹이 일어났고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은 초록, 노랑, 보라. 모두 다른 경로로 움직였어요. 3,000명이 움직이는데 소음이 적었습니다. 복도에서 충돌도 없었어요. 각 그룹은 서로 다른 통로를 사용했고 백업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었죠. 넓고 안전하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8분. 정확히 8분 만에 3,000명이 모두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다는 걸? 왜 아무도 밀치지 않았죠? 공포스러워야 했어요. 비가 온다는데, 강풍이 분다는데. 사람들은 살려고 뛰어야 했습니다. 서로 밀고 소리 지르고 넘어뜨리고. 그게 군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5년간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여기선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가슴속에 뭉쳐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윤지호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잘 대응하셨네요. 훈련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윤지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들이 왜 안 밀쳤죠? 밀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가 온다는데요? 네. 하지만 안전한 곳이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한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안심. 그게 가능한 거였구나.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소리.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조용했어요. 3,000명이 있는데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곳은 다르구나. 15년 전 그날과는 다르구나. 여동생 에밀리가 이런 곳에 있었다면, 이런 시스템이 그날 있었다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복도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밤 11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00명이 질서 있게 움직이던 모습. 아무도 밀치지 않던 순간.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혼자. 서울 시내는 밤에도 밝았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강 근처까지 왔어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조깅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두세 명씩 무리지어 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서도 둘이서도. 아무렇지 않게. 벤치엔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아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밤늦은 시간인데도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찰 중인 경찰도 보였어요. 2명이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산책하듯 걷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군중이 두렵지 않은 도시. 밤에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도시. 아이가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도시.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은 아니었습니다. 뉴욕도 파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전 세계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여기선 군중이 재난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습니다. 뛰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걷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안전이 통제가 아니라 문화가 된 곳. 이게 가능하구나. 눈물이 또 났어요. 왜 이렇게 자주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5년간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약해 보일까봐. 울면 일을 못할까봐. 하지만 여기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떠올랐어요. 17살이던 에밀리. 음악을 좋아하던 에밀리. 제 손을 잡고 축제에 가던 에밀리. 만약 에밀리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면, 만약 그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에밀리는 지금 어디선가 웃고 있었을까요? 친구들과 밤늦게 걷고 있었을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해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15년간 군중을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했죠. 축제, 콘서트, 행사. 모든 게 재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선 군중이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가는 사람들. 웃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 재난이 아니라 삶.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잔잔하게. 빛을 반사하며.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시스템이 정말 완벽한 걸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계속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곳은 다르다는 걸.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행사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어제의 비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저는 야외 무대를 점검하고 있었죠. 3,000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야외 공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각국의 전통 음악과 합창. 저는 무대 뒤에 서서 참가자들을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의 습관이었죠. 언제든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어요. 오후 3시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돌풍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 무대 위 조명 장비가 흔들렸고 스피커 하나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재빨리 장비를 고정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윤지호가 달려왔습니다. 조명 트러스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수리에 30분 걸립니다. 공연은요? 진행할 수 있지만 무대 왼쪽 구역은 폐쇄해야 합니다. 안전상.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대 폐쇄. 동선 변경. 사람들 이동.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런던 축제에서도 이랬어요.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 밖의 상황. 그리고 혼란. 패닉. 사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공연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 윤지호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업 플랜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무대가 바뀌면 혼란이 생겨요. 저는 봤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거의 소리치고 있었어요. 윤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그날 실패한 시스템을 봤죠. 저는 멈췄어요. 오늘은 준비된 도시를 보세요. 윤지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ICS 옐로우 발동. 무대 B플랜으로 전환합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참가자 여러분, 안전점검으로 인해 무대 배치가 변경됩니다. 빨간 팔찌와 파란 팔찌 그룹은 오른쪽 구역으로 이동해주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질서 있게. 스태프들이 새로운 경로를 안내했고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뛰는 사람도 없었어요. 15분 만에 모든 사람이 재배치됐습니다. 무대는 다시 안전해졌고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윤지호가 옆에 섰어요.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스템은 실패를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누군가의 고통이 여기 녹아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요. 저는 그를 봤어요. 매뉴얼은 사람이 감정 없이 움직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윤지호가 계속 말했어요.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패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저는 눈물이 났어요. 또,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윤지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에선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각국의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었죠. 3,000명이 듣고 있었고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중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시스템이 사람을 구할 수 있구나. 저는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폐막 공연이 시작됐어요. 실내 메인홀에서 3,00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맨 뒤쪽에 서 있었어요. 무대엔 각국에서 온 합창단이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남미. 모두 다른 언어로 노래했지만 하나의 선율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래는 희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치유에 관한 것. 함께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 3,000명이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소리조차 작게.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올해와 같은 박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가 두려웠죠. 함성도, 환호도, 심지어 박수도. 모두 혼란의 시작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쁨이었어요. 감사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야외 광장에서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죠. 밖은 맑았어요. 이틀 전 폭우가 내렸던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하늘은 깨끗했고 별이 보였습니다. 3,000명이 광장에 섰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밀치지 않고 서로에게 공간을 주면서. 그리고 불꽃이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빛이 퍼졌어요. 빨강, 파랑, 금색. 꽃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피어났다가 또 사라졌죠. 저는 그걸 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땡큐 코리아. 그러자 여기저기서 따라 외쳤어요. 땡큐 코리아. 3,000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다시. 더 크게. 저는 무대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구석에 서서 그 풍경을 봤어요. 3,000명의 사람들. 각국에서 온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안전했고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군중이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회복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미워했던 건 군중이 아니었다는 걸, 실패한 시스템이었다는 걸, 준비되지 않은 도시였다는 걸,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에밀리는 군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없어서 죽었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지호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로. 윤지호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최고 점수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지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끝까지 사람들을 챙기러.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불꽃이 하늘에 터졌어요. 금색이었습니다. 크고 밝게 퍼지더니 천천히 사라졌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에밀리아. 언니가 드디어 알았어. 군중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준비되지 않은 게 위험한 거였어. 이젠 알아. 그리고 믿어. 세상 어딘가엔 이렇게 준비된 곳이 있다는 걸.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웠어요. 15년 만에.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 WHO 본부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한국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평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군중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유와 안심을 허용한다. 저는 엔터를 눌렀어요.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최고 등급. 전 세계 벤치마크 모델로 권장. WHO 공식 승인.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어떤 도시는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관이었습니다. 클레어, 보고서 잘 받았네. 훌륭해. 자네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은가? 보고서 톤이 예전과 다르더군. 더 따뜻해졌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처음으로. 그거 다행이네. 다음 평가는 언제 나갈 수 있나? 일주일 뒤면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그때 보세.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어요. 행사 팔찌. 파란색. 서울에서 받았던 것. 저는 그걸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옆엔 서울 야경 사진을 뒀어요. 한강. 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가족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썼어요. 군중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만든 도시에서 나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다. 한 문장. 하지만 제게는 15년간의 무게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믿게 되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사람들이, 시스템이,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문득 에밀리가 떠올랐어요. 17살의 에밀리. 음악을 사랑했던 에밀리.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어요. 에밀리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아있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이건 애도였습니다. 진짜 애도.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하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평가는 어디일까? 어떤 도시를 보게 될까? 그리고 제가 배운 걸 나눌 수 있을까? 서울에서 본 것들을, 시스템을, 안전을.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저는 더 이상 군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3,000명의 질서 속에서 제 마음까지 구해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치유가 시작됐다는 걸.